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아이는 혹시? 3년 전 재벌 회장 한만식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며느리 다혜의 멱살을 잡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도 감히 이 집안에 발을 들여? 그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며느리를 3년 뒤 시장통 한복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붕어빵을 파는 그녀의 품에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 똑 닮은 아이가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설마 내 아들의? 떨리는 손을 뻗는 회장에게 며느리는 서늘한 눈빛으로 등을 돌립니다. 과연 며느리가 3년 동안 숨겨온 피 눈물 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오후였습니다. JS그룹의 총수 한만식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설 때문에 도심의 도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만식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비서,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건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비서가 백미러로 한만식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앞쪽에 사고가 났는지 도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 입구라 인파도 너무 몰려있네요. 한만식이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겠네. 약속 시각을 더는 늦출 수 없어. 김비서가 당황하며 차에서 내려 한만식의 뒤를 급히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통은 활기가 넘치다 못해 소란스러웠죠. 한만식은 고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인파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모퉁이에서 붕어빵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는 어린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만식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매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거든요. 한만식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 아이의 외침에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라한 외투를 걸치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여자의 얼굴을 본 한만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 여자는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며느리 서다혜였습니다. 한만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다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서다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서다혜가 한만식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다혜는 지호의 손을 낚아채듯 잡으며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한만식이 서다혜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며 물었습니다. 말해봐라. 저 아이는 누구냐? 내 아들과 저렇게 똑같은데 저 아이가 설마. 서다혜가 한만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제 아이일 뿐입니다. 아버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예요. 서다혜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지호를 안고 인파 속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만식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밀려든 사람들 때문에 발이 묶이고 말았죠. 김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한만식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한만식이 멀어져가는 서다혜의 뒷모습을 보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비서, 방금 그 아이 보았나? 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김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한만식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예, 돌아가신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한만식이 김비서의 멱살을 잡듯 팔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그 눈빛, 그 미소.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핏줄의 기운이었어. 당장 저 여자와 아이를 찾아내. 한만식은 눈발이 거세지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만식의 머릿속은 온통 서다혜와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3년 전 아들이 죽던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만식의 동생 한만호가 들이밀었던 서다혜의 외도 증거와 횡령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만식은 눈이 뒤집혀 서다혜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조차 듣지 않고 소금을 뿌려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한만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김비서, 3년 전 서다혜가 쫓겨날 때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김비서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한만식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아이를 몰라보고 내 자식의 핏줄을 길바닥으로 몰아넣은 거라면 한만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다혜는 낡은 지하방의 문을 잠그고 불도 켜지 못한 채 지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지호가 서다혜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할아버지 누구야?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서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지호야. 그냥 길 잃은 할아버지가 우리 지호가 예뻐서 보신 거야. 지호가 서다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준다고 했잖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서다혜는 아이의 영악한 말에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한만호의 비릿한 웃음이 여전히 환청처럼 들려왔죠. 서다혜는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칠까봐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짐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호야, 우리 내일 일찍 여행 갈까? 멀리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 지호가 신이 난 듯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우와, 바다다. 엄마랑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아. 서다혜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마지막 혈육인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서다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만호가 보낸 검은 그림자들이 빌라 입구에서 그녀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만식은 서재에 앉아 죽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낮에 본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죠. 한만식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한만식은 자신의 오만이 불렀을지도 모를 비극 앞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각자의 비밀을 품은 사람들의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만식은 어제의 시장 입구로 다시 향하기 위해 서둘러 저택을 나섰습니다. 시장통에서 서다혜를 놓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만식은 그동안 식사도 거른 채
김비서를 거세게 몰아세워 서다혜의 행방을 쫓았죠. 마침내 사설 탐정팀이 강원도의 한적한 어촌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기도원을 찾아냈습니다. 한만식이 낡은 기도원의 뒷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망원경을 조절하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김비서, 저기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지호가 맞나? 김비서가 한만식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서다혜 씨는 식당 일을 도와주러 나갔고 아이만 잠시 혼자 있는 모양입니다. 한만식은 망원경 너머로 지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4살 남짓한 지호는 나뭇가지를 들고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한만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 아이가 바닥에 적고 있는 게 단순한 낙서가 아니야. 저건 고등 수학 공식이 아닌가. 김비서가 놀라 한만식의 망원경을 건네받아 바닥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돌아가신 도련님께서도 어릴 적에 저 공식들을 즐겨 쓰셨죠. 이건 천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만식이 지팡이를 짚은 채 언덕을 내려가려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기도원 정문을 부수듯 열고 들이닥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들은 한만호가 보낸 용역들이 분명했습니다. 한만식이 김비서의 팔을 꽉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에게 당장 연락해. 저놈들이 지호를 건드리기 전에 당장 막으라고 해. 한편 그 시각 장을 봐서 돌아오던 서다혜는 괴한들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다혜가 지호를 품에 안고 기도원 뒷길로 연결된 절벽 산책로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쫓던 만호의 부하가 낄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서다혜 씨, 헛수고하지 말고 순순히 아이 내놓으시지. 그래야 당신 목숨이라도 부지할 거 아냐. 서다혜가 절벽 끝에 몰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우리 지호 건드리면 나 여기서 같이 뛰어내릴 거야. 용역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서다혜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이끄는 한만식의 정예 경호팀이 절벽 위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용역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한만식이 숨을 헐떡이며 절벽 끝으로 다가와 서다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혜야, 이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서다혜가 지호를 품에 더 꽉 안으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우리 지호 뺏으러 온 거 다 알아요. 한만식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저 만호 놈의 말만 믿고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제발 지호와 함께 이리로 오너라. 서다혜는 한만식의 진심 어린 통곡에 떨리는 걸음을 옮겨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만식은 서다혜와 지호를 자신의 비밀 별장으로 데려가 안전하게 보호했죠. 별장 거실에 마주 앉은 한만식이 고개를 숙이며 서다혜에게 물었습니다. 다혜야, 내가 3년 전 횡령했다는 그 돈, 정말 아들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쓴 것이냐? 서다혜가 낡은 가방에서 녹슬고 해진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 숙부님이 억지로 카지노에 끌고 가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 안에 아들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죽은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만호 삼촌이 무서워요. 제 차량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다혜와 지호를 제발 지켜주세요.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마지막 유언에
한만식은 별장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을 봤나? 내 동생이라는 놈이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며느리까지 도둑으로 몰아. 서다혜가 한만식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호만큼은, 아버님의 손주만큼은 이 더러운 전쟁에서 지켜주세요. 한만식이 서다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혜야. 너도 이제 내 자식이다. 이제 숨어 살지 마라. 내일 당장 집으로 들어가자. 한편 그 시각 만호는 형이 다혜를 찾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무실 집기를 모두 부수며 광분했습니다. 뭐라고? 형님이 그년이랑 애를 데리고 별장에 있다고? 김 변호사, 당장 이사회 소집해.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노망나서 쫓아냈던 며느리를 다시 들였다고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아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만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래, 자식도 없는 나를 무시하더니 꼴 좋다. 형님, 이제 그 자리 내려올 준비나 하쇼. 만호는 형의 건강 이상설을 언론에 흘리며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한만식의 대저택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만식이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다혜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호가 넓은 거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만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 여기 정말 크고 예쁘다. 한만식이 지호를 번쩍 안아 올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호야. 이제 여기가 너랑 내 엄마 집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아버지가 지켜주마. 서다혜는 3년 전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서서 망감히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가문을 더럽힌 악인들을 향한 한만식 회장의 서늘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의 저택에는 다시 온기가 도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차가운 음모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만호는 형의 저택에 이미 자신의 끈앞풀을 심어두고 한만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한만호가 창밖을 보며 수행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네, 심장약은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있나? 수행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무님. 아침 저녁으로 주치의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약통의 위치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한만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잔인하게 명령했습니다. 주치의를 불러라.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 약을 좀 특별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해. 조용히 잠들게 말이야. 한편 그 시각 한만식은 서재에서 다혜와 함께 아들이 남긴 낡은 장부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장부의 숫자들을 짚었습니다. 다혜야, 여기 좀 봐라. 내 아들이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돈이 전부 유령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구나. 다혜가 서류를 넘기며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만호 숙부님의 비리를 알게 된 뒤로 계속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위험해질까봐 아버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 짐을 짊어진 거예요. 한만식이 장부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련했구나. 내 자식이 나를 위해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짐을 너에게 다 떠넘겼어. 다혜가 한만식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자책은 진실을 밝힌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을 만나 이 장부들을 넘기셔야 해요. 한만식이 비장한 표정으로 비서를 불러
극비 면담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이미 한 발 앞서 주치의를 매수해 한만식의 심장약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로 바꿔치기 했죠. 그날 저녁 지호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만식의 곁으로 다가와 약통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만식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먹는 약은 원래 냄새가 좀 고약하단다. 지호가 약통을 코에 가져다 대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약은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다혜가 지호의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급히 약통을 가로채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혜가 사색이 된 얼굴로 한만식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 약 드시면 안 됩니다. 지호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당장 성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혜는 만호 몰래 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만호가 보낸 암살 약물임을 확인하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만호는 자신의 계획이 지연되자 초조해진 나머지 한밤중에 전문 기술자들을 저택으로 보냈습니다. 한만식이 잠든 사이 금고를 털어 아들이 남긴 증거들을 인멸하려 한 것이죠. 별채에서 지호와 함께 있던 다혜는 휴대폰으로 연결된 CCTV를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본체담을 넘어 한만식의 서재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다혜가 지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호야,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엄마가 할아버지 모시고 올게. 알았지? 다혜는 지호를 옷장 깊숙이 숨겨두고 본체 지하 통로를 통해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재 금고 앞에는 이미 만호가 직접 나타나 기술자들이 금고를 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만호가 금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형님, 이제 이 종이 조각만 없으면 당신은 끝이야. JS그룹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고. 그때 금고 안에서 증거 서류 대신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한만식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호야, 내 발로 지옥에 들어왔구나. 내 동생이라는 놈이 기어이 내 목숨까지 노리다니. 만호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서재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만호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아수라장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통로로 몸을 날린 만호는 그곳에서 한만식을 부축하러 오던 다혜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호가 다혜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너만 아니었어도 내 계획은 완벽했어.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 한만식이 서재 문을 열고 달려나오다 며느리가 인질로 잡힌 모습을 보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다혜야. 저 나쁜 놈이 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한만식은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만호는 쓰러진 형을 비웃으며 다혜를 끌고 정원 뒷문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사격하려 했지만 인질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전국은 한만식 회장의 위독 소식과 며느리 납치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만식은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다혜는 차가운 만호의 비밀 아지트 의자에 묶인 채 지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서명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며 이 비극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만식 회장의 부고 소식을 기다리던 병실 안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미동도 하지 않던 한만식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옆을 지키던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다가오자 한만식이 가슴에 차고 있던 혈액팩과 장치들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만호놈은 완전히 속았겠지? 내 연기가 좀 과했나 싶군. 김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만식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상무님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혜 씨의 옷에 심어둔 위치 추적 장치가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한만식이 옷을 갈아입으며 서슬 퍼런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에게 연락해. 내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그놈들은 제삿날인 줄 알라고 해. 한편 그 시각 차가운 창고 바닥에 묶여있던 서다혜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만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한만호가 사냐용 엽총을 만지작거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다혜,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도장 찍지 그래. 내 아들 지호를 영영 못 보게 되고 싶어? 서다혜가 묶인 손목을 비틀며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이 마음을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지호는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한만호가 다혜의 뺨을 내려치려 손을 올리는 순간 창고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총 내려놓고 손머리 위로 올려. 경찰들의 함성과 함께 한만호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다혜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다혜는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리던 한만식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무사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한만식이 다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덕분에 살았다. 다혜야. 내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한만식은 지호를 안전한 비밀 가옥으로 옮겨 보호하게 한 뒤 본격적인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만식은 JS그룹 본사 강당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며느리의 결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만식이 마이크 앞에 서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본인의 며느리 서다혜는 지난 3년간 아들의 명예를 위해 모든 오명을 짊어졌던 희생자입니다. 이를 조작한 배후 세력을 한 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 뒷방에서는 만호에게 매수되었던 법무팀장 김 변호사와 주치의가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죠. 다혜가 녹음기를 든 채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외도 사진 누가 합성하라고 시켰죠?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김 변호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모든 자백을 받아낸 한만식은 만호의 모든 차명 주식과 은닉 자산을 동결시키며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뒤 지호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만식과 함께 바둑을 두며 놀라운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호가 바둑판의 급소를 짚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를 두면 삼촌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아빠가 알려준 수예요. 한만식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허, 우리 지호가 아빠보다 훨씬 낫구나. 이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미래를 지호에게 맡겨도 되겠어. 한만식은 다혜를 불러 JS 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다혜야, 이제 내가 이 그룹의 얼굴이 되어다오. 지호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다혜가 임명장을 소중히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도망 중이던 만호는 해외 카지노 자본과 손을 잡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은 만호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오히려 회사가 위기인 것처럼 가짜 장부를 흘려 만호가 덫에 걸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김비서, 만호가 이 미끼를 물면 그날이 바로 그놈의 제삿날이 될 걸세. 한만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 한만식은 다혜와 지호를 데리고 아들이 잠든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비석 앞에 서서 아들이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을 헌화했습니다. 지호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할아버지랑 엄마랑 큰 집에서 살아. 아빠가 지켜준 거 다 알아. 사랑해. 다혜와 한만식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아들의 묘소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맹세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긴 전쟁의 승리가 머지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JS그룹 창립 기념일과 함께 열린 임시 이사회장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만호는 해외 자본의 지지 서류를 손에 쥐고 기세등등하게 회의장 안으로 발을 들였죠. 한만호가 의장석 근처에 서서 이사들을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형님께서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노인네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회장님 상태가 정말 그렇게 위독하신 겁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한만호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요? 지금 당장 나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시오. 그래야 이 그룹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오. 그때 회의장 정면에 있는 대형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면을 쓴 한만호가 금고를 부수고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서다혜를 나치에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사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한만식이 지호의 손을 꼭 잡고 서다혜와 함께 정정한 모습으로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만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병실에서. 한만식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난 놈, 내가 보낸 가짜 약을 내가 정말 먹었을 줄 알았더냐? 내 추악한 민낯을 이사님들 앞에 다 보여주려고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뿐이다. 한만식은 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한만호의 비리 백서를 이사들의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여기 똑똑히 봐라. 지호는 내 아들의 핏줄이자 JS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다. 그리고 저만호 놈은 자식이 없다는 열등감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다. 한만호가 악에 바친 듯 얼굴을 붉히며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형님 눈을 가리고 사기를 치는 거야. 서다혜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기는 당신이 쳤죠. 남편이 죽기 직전 당신의 범행을 폭로한 이 목소리도 조작이라고 할 건가요? 아들의 절규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한만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한만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한만호가 끌려가며 한만식을 향해 피눈물을 쏟듯 외쳤습니다. 형님,
자식 하나 없이 형님 그림자로 산 내 세월이 억울해서 그랬어. 나도 인정받고 싶었다고. 한만식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욕망이 내 자식을 죽였고 내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냈다. 죗값은 저 세상 가서 내 아들에게 직접 빌어라. 이사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만식이 수천 명의 카메라 앞에서 서다혜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만식이 갑자기 서다혜의 앞에서 무릎을 꿇자 장내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다혜야,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라. 내 오만함 때문에 내가 겪은 3년의 고통을 내가 무슨 수로 다 갚겠느냐. 서다혜가 깜짝 놀라 한만식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아버님이 진실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지호랑 행복하게 살면 돼요. 지호가 한만식의 품에 안겨 꽃다발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이제 나쁜 삼촌도 가고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지호가 할아버지 지켜줄게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지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날 저녁 JS그룹 저택의 정원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한만식은 다혜와 지호를 위해 손수 정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만식이 잘 익은 고기를 지호의 접시에 놓아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우리 지호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지호가 고기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서다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우리 이제 맨날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지? 서다혜가 지호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호,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엄마가 약속할게. 한만식이 와인 잔을 들어 다혜에게 건네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야, 이제 내가 이 그룹의 공동회장이다. 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이 가문을 당당하게 이끌어다오. 내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서다혜가 잔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JS그룹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길었던 오해와 비극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8시 평온을 깨는 긴박한 전화벨 소리가 한만식의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화로워 보이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만식의 침실 전화기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려 퍼졌죠. 수화기를 든 한만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한만호가 탈옥을 해? 이송중에 괴한들이 습격을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옆방에서 지호의 등원 준비를 돕던 서다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서다혜가 한만식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죠. 아버님, 무슨 일인가요? 한만호 숙부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만식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독한 놈이 탈옥을 했다는구나. 누군가 미리 계획하고 이송 차량을 들이받았대. 그때 한만식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만식이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하하, 형님 목소리가 아주 정정하시네. 내가 못 가질 바엔 전부 파괴하겠다고 했지? 한만식이 책상을 내리치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만호야, 내가 기어이 미쳤구나.
당장 자수하지 못해. 한만호가 비릿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수? 죽어도 혼자 안 죽어. 지금 JS그룹 전산망에 아주 재미있는 선물을 보냈거든. 기대해도 좋을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한만식에게 내밀며 외쳤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룹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모든 계열사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한만식은 극심한 충격에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서다혜가 비명을 지르며 한만식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김 비서님, 당장 구급차 불러요. 한만식은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서다혜는 눈물을 닦으며 본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서다혜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이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모든 비상 대책을 지휘하겠습니다. 보안팀은 당장 해킹 경로 차단하세요. 중년의 보안팀장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공격이 너무 조직적입니다.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서다혜가 책상을 내리치며 독려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고객 정보 유출만은 막아야 합니다. 제 개인 자산이라도 담보로 잡을 테니 가용 자금 다 동원하세요. 서다혜가 필사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던 중 한만호로부터 다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호가 다니는 유치원 전경과 함께 폭탄 기폭 장치가 보였죠. 한만호가 눈을 번뜩이며 협박했습니다. 서다혜, 경영인 놀이는 그만하고 유치원 옥상으로 혼자 와. 늦으면 내 아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서다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경찰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유치원 내부 대피소에 있던 지호는 할아버지가 준 비상 호출기를 꾹 눌렀습니다. 지호가 겁에 질린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의젓하게 말했죠. 선생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랑 할아버지가 금방 올 거예요. 제가 이거 눌렀으니까요. 서다혜는 유치원 옥상으로 달려가 한만호와 대면했습니다. 한만호가 기폭장치를 흔들며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서 와라, 서다혜.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형님의 재산은 다 내 것이었어. 자식도 없는 내 한을 내 아들이 대신 갚아줘야겠어. 서다혜가 한 걸음 다가가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숙부님, 제발 멈추세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호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때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한만식이 비선 조직을 통해 추적한 좌표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만식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이야. 드론 부대 투입해서 기폭장치부터 타격해. 내 며느리와 손주를 반드시 구해라. 옥상 하늘 위로 한만식의 드론이 나타나 순식간에 한만호의 손을 타격했습니다. 기폭장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옥상을 장악했죠. 한만호는 절망하며 옥상 난간 끝으로 몰려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같이 죽자. 한만호가 아래로 몸을 던지려 하자 서다혜가 달려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다혜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죽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못해. 살아서 평생 죄를 씻어.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한만호를 완전히 제압했고 지호는 지하 통로를 통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서다혜는 지호를 품에 안고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호야, 무사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호가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호는 괜찮아. 할아버지가 준 호출기가 도와줬어.
엄마 울지 마요. 한만식은 헬기 안에서 무성기로 서다혜와 지호의 무사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만호는 다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고 지옥 같은 광기의 질주는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사건 해결 일주일 후 한만식은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며 지호와 다혜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다시 평화롭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서다혜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가문을 지켜낸 며느리와 지혜로운 손주, 그리고 참회하는 할아버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어두운 아지트 주변을 날카롭게 에워쌌습니다. 서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만호가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죠. 한만호가 다급하게 다혜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사인해.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야. 이 종이 한 장이면 너도 내 아들도 자유라고. 서다혜가 펜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한만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자유요? 당신 곁에 있는 한 우리에게 자유란 없어요. 당신은 그저 욕망의 눈먼 괴물일 뿐이니까요. 그 순간 아지트의 폐쇄회로 화면에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한만호가 당황하며 권총을 집어들려 했지만 이미 잠입해 있던 형사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그를 덮쳤습니다. 서다혜는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여기에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을 납치하라고 시켰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한만호의 등 뒤로 서다혜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폐창고를 덮친 경호팀이 울고 있던 지호를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죠. 한편 그 시각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뜬 한만식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김 비서가 놀라 만식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한만식이 침대 옆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정이라니. 지금 만호 그놈이 이사들을 협박하고 있다는데 내가 누워있을 수 있겠나? 당장 회사로 가세. 이사회가 열리고 있던 본사 대회의실은 만호가 미리 매수한 변호사들이 내민 서류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만호의 수하인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안경을 고쳤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정관에 따라 한만호 상무님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이며 거수를 하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만식이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지팡이를 내리치며 들어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회장을 바꾸겠다는 거냐? 이 불순한 놈들 같으니라고. 회의장에 모인 이사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만식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만호가 저택 금고를 해킹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죠. 만호의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한만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접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며 꾸짖었습니다. 헛것이라니. 여기 증인이 한 명 더 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늙은 정비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비사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3년 전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도련님 차 브레이크 오일을 빼돌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만식이 만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 자식이 없다는 열등감이 너를 짐승으로 만들었구나. 경찰에 이끌려 회의장으로 압송되어 들어오던 한만호가 만식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형님이 다 가졌잖아. 나는 평생 형님 뒤치다꺼리만 했는데 왜 그 계집애한테 다 물려주려는 거야? 서다혜가 지호를 품에 안고 회의장으로 들어와 만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내 남편과 내 인생을 망친 데가 감옥에서 평생 치르게 해줄게. 만호가 끌려나간 뒤 한만식은 병실로 돌아와 다혜와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만식이 눈물을 훔치며 다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혜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아비가 눈이 멀어 너를 사지로 몰았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다혜가 만식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님이 우리 지호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다 풀렸어요. 지호가 만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요. 지호가 할아버지랑 맨날 바둑 둘 거예요. 한만식이 지호를 번쩍 안아 올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우리 지호 위해서라도 천년만년 살아야겠구나. 며칠 후 한만식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다혜를 JS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내 며느리 서다혜가 이 그룹을 이끌 적임자임을 선포한다. 이사들이 기립손뼉을 치며 다혜를 새로운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다혜는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소외된 이들을 돕는 첫걸음을 뗐죠. 사건 해결 한 달 후 만식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한만식의 양옆에는 다혜와 지호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의 이름을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내 처자식은 끝까지 지켜주마. 서다혜가 만식을 부축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서 지호랑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붕어빵 직접 구워드릴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원 로비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낸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모진 풍파가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JS그룹 본사 회장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서다혜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단독 사진과 한만식 회장 그리고 지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비서실장이 차를 내어오며 부드러운 미소로 서다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회장님의 철학이 시장에 통한 모양입니다. 서다혜가 찻잔을 만지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적보다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과 고객들이 JS라는 이름을 믿어주는 거죠.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만식 상황 회장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지호 도련님 학교 시간에 맞춰 농장에서 올라오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서다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만식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흙 묻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한 한만식이 지호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지호가 가방을 메고 달려나와 한만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농장에서 맛있는 거 가져왔어? 친구들이 할아버지 정말 멋있대요. 한만식이 지호를 번쩍 안아 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우리 지호 주려고 제일 큰 고구마만 골라왔단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니? 지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대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할아버지 손주잖아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 근처 공원을 거닐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말이 되자 한만식과 서다혜 그리고 지호는 정성스레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아들이 잠든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선 한만식이 아들의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느냐? 내 아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늙은이의 눈까지 뜨게 해주었단다.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어. 서다혜가 비석 옆에 하얀 국화를 놓으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지호가 벌써 초등학생이 됐어. 당신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할아버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기서도 우리 지켜봐줘. 지호가 비석 앞에서 의젓하게 경례를 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안 울어요. 할아버지랑 엄마는 제가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아빠. 세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뉴욕 전체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앉아있는 한만호는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작은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만호의 앞에는 서다혜가 매달 보내주는 지호의 성장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한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지호의 얼굴을 만지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게 죄가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형님, 다혜야. 미안하다.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한만호의 휑한 뺨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면회객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고독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서다혜는 매년 겨울이 되면 시장통을 찾아가 붕어빵 노점상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다혜가 붕어빵 상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붕어빵을 팔며 버텼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고 매년 찾아오는 겁니다. 힘내세요. 상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살맛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JS그룹 저택의 식탁에는 세 식구의 단란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한만식이 손수 기른 채소들을 지호의 밥 위에 얹어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이 할아버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구나.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야. 지호가 밥을 크게 한 입 먹고 서다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호는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회장님이 될 거야. 그럼 할아버지랑 엄마랑 더 행복해지겠지? 서다혜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호, 무엇이 되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단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저택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만식이 서다혜의 손등을 토닥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다혜야. 내가 이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았다면 이 집구석은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을 게다. 서다혜가 한만식을 부축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곁에 든든하게 계셔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지호가 두 사람의 손을 중간에서 잡고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우리 내일도 같이 산책해요. 약속? 노을빛 아래 길게 늘어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비극의 파편을 딛고 일어선 가족은 이제 다시는 깨지지 않을 견고한 사랑의 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마음 한 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숭고한 침묵과 시아버지의 뒤늦은 참회,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손주의 미소까지. 때로는 오해와 자존심이 앞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지로 밀어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인 것 같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듯 시련을 딛고 다시 맺어진 이 세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행복한 웃음소리만 가득하겠지요. 긴 세월 가슴에 품어온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가장 큰 기적은 어쩌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사연으로 마음의 빈칸을 채워드리는 마음 한 칸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